드라이브.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14일. 네, 이 한 주는 진짜 전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아주 뜨거웠죠. 북미 정상회담, 네,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또 선거, 국민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제 개표 방송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뭘로 보셨어요? 저는 뭐 페이스북이랑 그다음에 저기 뭐야, 다 페이스북 인터넷으로 봤겠죠. JTBC 온라인 스트리밍 뭐 네네. 그다음에 TV, SBS 네네. 이렇게 지상파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 저는 개표 방송을 딱 보려고 했는데 네, 저희 박가더님께서 소파에 누우셔가지고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건드리지 마. 네. 이렇게 하셨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이거는 스마트폰 보다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저희 PC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인터넷을 보는 사람 한 몇 명이나 될까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이야, 도 기자님 또 네. 찾아가는 도 기자. 예, 그러니까 그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네. 근데 이거는 정확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표하는 6시 네네. 전후로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부터 보고, 그러니까 5시 반부터 실제는 한 8시 애널리틱으로 반까지 뭘로 하셨어요? 애널리틱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브라우저 창 다 열어놓고 몇 명 보는지 몇 그냥 명씩 보는지만 이렇게 딱딱 한 거야. 그 짧은 시간에. 이야. 그래서 약간 이제 멋있다. 좀 바뀌기도 하고, 네. 왜냐면 인터페이스도 좀 다르고, 근데 봤는데 네이버 뉴스하고 네이버 앱, 그다음에 다음 뉴스하고 다음 앱, 그다음에 카카오 TV, 그다음에 유튜브, 페이스북. 근데 이게 다음 뉴스하고 카카오 TV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숫자가 달라. 서비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다음 같은 카카오는 다음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그 방송사들 거하고 자기네 카카오 TV에 들어와 있는 방송사들 거하고는 집계가 달랐어요. 따로따로죠. 따로따로. 그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는 그 생방송하는 미디어들이 일단 다 떠 있어요. 모바일 앱에서는. 그렇죠. 근데 대신 그 유선 PC 화면에서는 다 떠 있지는 않고 로그인하진 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뉴스 사이트 상단에 뭐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넘기게 KBS부터 나와요, 시작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 KBS가 메인에 떠 있으니까 유리하겠다. 첫 번째 나오니까. 근데 순서가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 TV. 그리고 처음 봤어요. 한국 선거방송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방송이더라고요. 네네. 그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방송 공중파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었거든요. 지역 방송은 하진 않았고요. 네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진짜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TV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와, JTBC가 일십100, 1000만, 10만, 180만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못된 줄 알고. 실시간 라이브군요. 그러니까. 근데 KBS는 1735명. MBC가 그나마 39,000. SBS가 1826. 근데 JTBC가 180만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 적은 거 아니야? 걔도 몇 번 확인했어. 그래서 진짜였고, 더 놀라운 사실. TV조선이 5만에. 이야. 그리고 채널A도 16,000. 되게 웃겨. 그러니까 네이버에 뭐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TV조선하고 채널A, 그 다음에 MBN 18,000. 이거 보세요. 그 TV조선이 5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MBC가 39,000, KBS가 1,700, SBS가 1,800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종편들이 이 활용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동안의 관계를 그나마라. 그 다음에 MBC가 네이버 뉴스에서는 뭐 채널A나 MBN보다는 앞섰고, 근데 TV조선은 약했다. 연합은 한 23,000, YTN은 거의 없었어요. 14명 정도 있었고, 제가 보는 시점에. 그래서 합쳐보면 네이버 뉴스 정도가 196만이야. 근데 엄청 커 보이지만 실제 이 상당 부분에는 JTBC 몫이었다. 그렇죠. 90% 이상, 네. 90몇 프로 이상이다. 네네. JTBC. 그 다음 뉴스에서는 종편은 서비스를 안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다 1,000단이나 10,000단이에요. 18,000 MBC. 근데 KBS만 일시100, 1000만, 10만. 그러니까 13만 명이에요. 13만 2천. 근데
이게 왜 그런 것 같더니 다음은 그냥 나오는 대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가 화면이 떠 있는 화면이 KBS 거였거든요. 초기 화면 그냥. 예,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KBS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뭐 KBS, 뭐 SBS, JTBC, 뭐 MBC 이런 스타일로.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근데 그 상황을 제가 어디서 또 봤냐면 카카오 TV에서도 유독 KBS만 13만 명 나왔고 나머지가 뭐 17,000, 18,000, 19,000 정도 했었어요. 그거 보고 나서 이게 네이버 뉴스에 180만이 JTBC에 몰렸다는 건 진짜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JTBC라는 어떤 채널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거를 네이버 쪽을 사용하고 있는 그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신뢰도. 자기가 찾아서 보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상관없이. 근데 다음하고 카카오 TV의 뉴스를 시청하는 소비자들은 그리고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냥 먼저 튼 걸 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카카오 TV나 다음한테는 나머지 언론사가 항의할 필요가 있다. 왜 KBS 인터페이스가 메인으로 떠가지고 먼저 나오게 해놨냐. 순서대로 바꿔달라라거나 이런 게 필요했고, 유튜브가 좀 그래서 JTBC가 이제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의외로 JTBC는 17,00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 북미 정상회담 할 때는 엄청 높았거든요. 네. 시청자 수들이 막. 근데 일단 여기만 17,000. 근데 나머지는 거의 1,000단위였어요. 근데 MBC하고 SBS는 일단 뭐 8,000에서 7,000. 그나마 요 회사들이 좀 잘했고, 또 페이스북 봤거든요. 또 페이스북 하나씩 뉴스 들어가서 봤는데, 야 진짜 페이스북은 이 언론사들 다 합쳐서 1,500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1,500 중에 JTBC만 1,100이야. 근데 제가 이걸 써놓고 나서 그러니까 이 시점이 그래도 6시고 다 퇴근하고 휴일이었으니까 아마 TV 시청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뭐 닐슨인가? 닐슨? 닐슨. 닐슨이 이제 그 시청자 조사한 거에 대해서 이정환 미디어 오늘 대표가 올려놓긴 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근데 KBS가 압도적으로 근데 시청자 수로 봤을 때는 되게 앞서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나왔죠. 큰 이벤트였으니까. 근데 아마 소셜이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소셜 라이브가 좀 떨어졌던 이유는 일단 TV 시청을 많이 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평상시 네이버 TV가 이렇게 강력하지 않았거든요. 유튜브나 이렇게 강력했는데 의외로 이런 선거 방송에서는 네이버 TV 쪽이 JTBC. 그러니까 JTBC의 위력이 킬러네요, 아니요 킬러. 나머지는 그래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JTBC 이제 180만이 네이버 TV를 봤다는 거 보면 JTBC가 그런 어떤 신뢰도를 주고 이런 활용 그리고 소셜에 대해서 많이 없다고 해도 페이스북도 1,000명이나 봤는데 나머지 거의 100 수준이에요.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JTBC가 뉴스룸 쪽에서는 뭐 네네 엄청나게 많이 최고의 소셜 브랜드, 쪽에 관한은 타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는 강력한 어떤 팬심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의외로 다음이나 그 카카오 TV가 그런 자기네 방송 이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80만까지 끌어들인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모바일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메신저에서는 1등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장악하지 못한 게 좀 아이러니해 보이기도 해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일단 사용자 측면, 그러니까 뭐 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9대1의 어떤 비율이라고 이렇게 보면 네이버랑 다음에 어떤 시장 점유율 이런 내용 상태만 보더라도 저는 이제 당연하게 봐요. 이게 뭐 특별하게 난 게 아니고 물론 JTBC 자체가 되게 퍼센트가 되게 높고 뭐 시청자 수가 많긴 하지만 이거는 뭐 네이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물론 그 카카오 TV나 다른 쪽 카카오 TV는 좀 별 상관없고 다음 뉴스 쪽만 봐도 뭐 크게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물론 이제 이걸 갖고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실제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그 트럼프 방송할 때는 그걸 체크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안타깝네. 근데 왜냐면 그때 출근한 시간이었잖아요. 맞아요. 평일이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고된 6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선거를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TV가 상당 부분 많이 보는 상황에서 시작된 소셜 방송이라 이게 나중에도 이제 계속 이런 게 누가 연구를 하면
되게 재미난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러니까 점심 시간 내지는 출근했던 많은 상당 부분이 평일에 큰 빅 이벤트가 열어졌을 때 그때도 과연 이러한 건지. 근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쪽이 되게 많았는데 유독 이번에만 이렇게 떨어진 건데 저녁 6시 이후에는 공중파라든가 네이버 TV를 되도록이면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종편들 중에 JTBC는 진짜 다 골고루 어떻게 보면 골고루 다 잘 됐어요. 근데 TV조선 채널의 MBN, YTN 연합의 특징은 그러니까 TV조선 채널의 MBN은 네이버 TV 위주로만 해요. 그 유튜브도 있긴 해요. 유튜브도 있기도 한데 페이스북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만 활용하고 다음이나 카카오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 채널이 없었어요. 라이브로 하는. 그러니까 라이브 채널을 운영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쪽도 있는데 다 접근을 안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JTBC가 상당 부분이 이 소셜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한 것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었다라고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리고 JTBC는 이번에 또 승부수도 띄웠더라고요. 기습 공격. 그거 못 보셨어요? 어떤 거요? 북미 정상회담에 싱가포르 갔어요. 그쵸, 손석희 앵커하고 안나경 앵커가 뉴스를 운영하는 팀들이 그대로 나머지 분들은 서울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한 방에 끝났지 뭐. 그리고 그 양반들은 보통은 저기 일요일 날 금토일 방송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그거 먼저 한 거야. 특별 방송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아마 내가 방송사들이 기습 공격 나간 거야. JTBC한테. 근데 뭐 예상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렇지. 제가 보기엔 미국도 CNN 뭐 앵커 유명한 앵커들 막 가고 직접 엄청 세계적인 역사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의외로 그렇게 진짜 핵심 인물들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고. 근데 요 소셜 관련된 거는 올려놨더니 페이스북 담당자분이 잘 봤다고. 그래서 페이스북은 폭망이라고 했거든요. 페이스북 라이브는 왜 미디어들하고 뭔가 관계 맺기나든가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굳이 뭐 우리나라 미디어들이 여기다 할 이유가 없다. 당신네들한테 컨텐츠만 주고 당신들 미디어들한테 뭔가 하나도 같이 안 하지 않냐. 해외 언론들하고는 뭘 해요. 하죠. 예.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용 하다가 실제 되게 다양한 소셜 방송 이슈들이 요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10대들이 엄청 떠나는데요. 페이스북.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쪽, 그 유튜브로 10대들이 미국에도 유튜브를 되게 많이 써. 네네. 그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페이스북에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페이스북은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쪽에다가 지금 많이 더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또 라이브 기능이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만 자기들도 페이스북에 뭔가 영상 사이트로 만들려고 하는 광고 시장도 오늘 크니까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빅 이벤트들이 이제 어떻게 소셜이라든가 포탈 이런 서비스 업체들하고 결합해서 즐길지 한번 보시면 되고 왜 또 이 주제를 잡았냐면 또 월드컵이 시작해요. 그 소셜이라든가 포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TV로 시청하기 힘들 때는 또 보면서 얘기하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감스트 아시죠? 네네네. 감스트 MBC에서 그 유튜버 감스트라는 그 엄청 팬이 많은 축구 쪽 전문을 하는 그 유튜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소셜 쪽에서는 또 그렇게 방송하는 아주 색다른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선거에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대화할 때도 소셜로도 엄청나게 많이들 얘기했거든요. 트위터로도 막 날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월드컵도 소셜이라든가 포탈 이 미디어들한테 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하면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래서 보는 거죠. 김조한 매니저 여러분 잠시만요. 네. 네. 김조한 곰TV인가요? 곰TV 이사님? 곰앤컴퍼니입니다. 곰앤컴퍼니. 곰앤컴퍼니 이사님이 전화 연결됐습니다. 이번에 지금 소셜 그 라이브라든가 그 네이버 TV라든가 이런 거 갖고 제가 어저께 올렸는데 바로 올리자마자 좋아요 누르셨던데. 네네네. 요즘 그 라이브 요즘 동향들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셜 라이브요? 네네네. 이게 한국에서는 많이 좀 죽었죠. 예전보다. 네, 시작도 하기 전에 확실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확실히 죽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사무실에서 하는 라이브가 점점 트렌드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네, 현장. 해외 이번에 NAB 갔다 왔을 때도 네네.
거기서 얘기하는 게 멀티 플랫폼 대세다. 네네. 그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송 기술보다 더 그러니까 일단 소셜 라이브는 디지털 방송의 거의 최끝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TV 방송보다 더 재밌어야 되고 TV 방송보다 더 다이나믹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밀레니얼 이 네네. 방송을 보는 사람이 30대 40대가 아니라 네네. 밀레니얼 혹은 G제너레이션들이 보려면 더 신선하고 재밌고 충격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 되도록 또 현장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네. 사실 그들이 봐야 할 이유가 없죠. 페이스북에서 이런 유튜브에서 하는 라이브 알람 자체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놓치면 안 되는 그 포모라고 하잖아요. 예. 그 내가 fear of missing, 그러니까 내가 이걸 놓치면 뭔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놓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네.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발굴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냥 이번에 이거는 이제 6시 이후에 이제 개표 방송이니까 뭐 이거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데 네. 그 JTBC가 네이버 TV에서 거의 180만이었어요. 네네네. 그 나머지 업체들은 안 그랬거든요. 네. 그 현상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 수치가 그렇게 어떻게 나와요? 결국에는 김주현 매니저님? 네네. 브랜드 퍼셉션인데요. 네네. 뭐냐면 자기가 디지털로 지금까지 봤을 때 네. 예를 들면 몇 번의 라이브를 봤잖아요. 네네. 그 뉴스를 네이버로 봤을 때는 네. 자기가 JTBC가 제일 좋았다라는 경험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데이터들 뽑아보셔도 비슷할 거예요. 꼭 그 개표가 아니라 예전 그 개표 방송에서 재미를 느끼고 싶으셨던 사람들은 TV에서 SBS를 봤을 거예요. 네. 그렇죠. SBS 되게 웃겼어요. 네. 근데 모바일에서 네. 내가 지금까지 뉴스를 봤던 경험들은 네. JTBC가 제일 좋았던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이 무시 못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예전에도 우리 그 미국 대선에서도 얘기 나왔잖아요. 갑자기 모르던 네. 예를 들면 디지털에서 굉장히 붐업됐던 소셜 업체가 네. 라이브를 했는데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그 MBC 뉴스나 ABC 뉴스는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예전에도 그런 방송들 개표나 아니면 이런 라이브 뉴스들을 많이 해왔고 네. 시청자들이 그걸 많이 보는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우리 요금도 잘할 건데 많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또 모처럼 갑작스러운 방송에 멘트 감사하고 요즘 어떻게 근황이 어떠신가요? 요즘 책 내느라고 또 다시 뭐 세미나 준비하시라고 끝났고요. 아, 네. 다 기록했나요 이제? 네, 거의 다 끝냈고요. 오늘 저녁 어떻게 계신지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우리 을지로에 있습니다. 네, 갈게요. 네, 이따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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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요거 앞으로 예전에 하다가 말았는 건데 각 전문가들한테 5분 전화면 됐다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재밌습니다. 여튼 이번에 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선거에 그냥 웹을 통한 소셜 방송의 최고의 승자는 네이버였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JTBC가 네이버의 TV에 180만을 모으면서 강력하게 1등했다는 소식. 네, 네이버 화이팅! 네이버 TV 화이팅! 네, 저희들도 지금 구독자 200명 돌파했습니다. 보도자료 좀 보내주세요. 받고 싶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이버 TV 화이팅!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건 이제 안 다룰래야 안 다룰 수 없는 뉴스죠. 네, 암호화폐 코인레일이 해커들한테 해킹을 당해서 400억 원가량을 털렸다. 비트코인 전문 기자 입장에 보시기에 거래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라 주세요. 네. 비트코인 전문. 네. 블록체인 거래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이 사건 어떤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코인레인 자체가 한 10위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 넘버 4, 넘버 5 정도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제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한 20여 개 사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들이 블록체인 협회에서 이제 거래 사이트들끼리는 암호화폐 70% 이상을 이제 콜드 월렛에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이제 콜드 월렛은 콜드 월렛이 뭐예요? 이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원래는 이제 콜드 월렛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거래하기 위해서는 핫 월렛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저장하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가 이제
이거를 거래하려면 거래소로 넘기기 위해서 하드월렛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거래소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거래소들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냥 이거를 핫월렛에다 그냥 두고 거래를 막 했던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핫월렛에 이제 넣게 되면 해킹이나 이런 게 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코인레이 같은 경우들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거래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딜레이. 근데 실시간으로 거래를 시키려면 당연히 핫월렛에 있어야 되고 그것도 더 빨리 거래시키려면 그냥 거래만 해 수익이 난 거 우리가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정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네. 정산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블록체인 협회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코인레일이 코인레일이 블록체인 협회에 속해 있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강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워낙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중소거래소들이 이제 실명제 거래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은행들의 입출금 계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신규 자금이랑 이런 게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것만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사용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가 유입도 없고, 그러니까 보안에 관련돼서 비용을 쓸 부분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비용상의 좀 중소거래 업체들은 그 투자할 여력이 사실은 많이 없다. 왜냐하면은 옛날만큼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래 수수료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별도의 어떤 실명 계좌 전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사고 10일 전에 그 손해보험에 대한 이게 약관을 뭔가 음모론적 얘기도 나오는데. 그 셀킹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키사나 여기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뭐 여지껏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이제 발생했던 유빗 뭐 야피안 같은 경우도 172억, 그다음에 뭐 UBC 172억이었고 야피안이 이제 55억, 빗썸도 40억 정도, 코인이즈가 21억, 코인레일 400억인데 이제 문제 뭐냐면 네. 코인레일이 일단 손해보험을 이제 이제 배상을 하게끔 배상 약관이 있는데 그걸 삭제했어요. 왜냐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상은 현물로 해야지 그 암호화폐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하겠다고 하고서 하는 와중에 삭제를 한 상태에서 새로 그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사고가 당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인레인이 자본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거래소가 지금 거래소 기준이 없나요? 없어요. 그냥 정부 여전히 손 놓고 있는 건가요? 전자상거래 거래 업체이기 오.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규제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어쨌든 계속 이 금액이 커지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국내 거래소 못 믿겠다. 제가 늘상 말했지만 해외 거래소 가라.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코인 거래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해외 거래소들이 충분히 잘 그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좀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 덕에 가상화폐가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게 한 10% 이상 떨어졌어요. 네, 떨어진다는데 거셨나요? 두 개 다 걸려 있죠. 근데 제 예상보다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뭐 상관없고 어쨌든 뭐 그 이제 거래소 업체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뭐 지금 그 거래소들 말고 신규 거래소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계 자본으로 해서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검증이 안 된 신생 업체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이것들을 이용하냐면 그러니까 ICO는 금지되어 있는 나라인데 거래소 만드는 거는 자유스럽죠.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1,000만 원.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되게 재밌잖아요. 1,000만 원 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고 비트코인 있는 거를 대충 몇천 원 거래를 하니까 몇천억을 불려놓은 상황에서 어딘가에 누군가한테 야 이것 좀 해킹해줘. 거래는 몇천억씩 되는데 자본금이 1,000만 원이면 진짜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증권 같은 경우는 뭐 예탁원 근데 뭐 증권도 마찬가지. 뭐 공매도 계속 치고 허수로 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뭐 지금 중소거래 업체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요. 코인데스 같은 경우도 사기 횡령 혐의로 이제 뭐 구속이 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거긴 알죠. 네, 좀 알고 있죠. 네, 어찌됐든 저희들이 취재했던 곳이죠.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안 솔루션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굳이 국내에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건지 보유하지 근데 않. 왜 이 보안 문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날까요? 아, 그 그러니까 시기에 그 거래 기준이 지금 거래소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죠? 기준은 그러니까 기준 그러니까 블록체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준은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강제한 어떤 기준들은 아직 없는. 네, 그러니까 핫 월렛이 30%인데 핫 월렛을 다 털린다. 그러니까 보안 규정 같은 은행 같은 경우들은 보안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고 네네. 거기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있는데 거래소들은 그렇지 않고 거래소들 입장에서도 우리 검증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여기는 우리 대상이 아닌데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우린 검증을 하는 순간 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누군가 또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니 사업자들이 책임지게 만들어야죠. 지금 자꾸 이제 사업자들이 책임을 안 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보안 문제들이 이제 그동안에 문제가 계속 됐던 거는 그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라든가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게 자꾸 사용자들한 과실로 떨궈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자기네가 보안을 하면 되거든요.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PC를 떨구든 아니면 스마트폰에다 떨궈 놓고 그러니까 떨궈 놓은 그 폴더라든가 그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냥 액티브엑스라든가 이거 이제 별도로 연관된 또 보안 다른 것도 소프트웨어 해놓고. 쫙 밀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선 환경에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그런 불편을 해소해 가지고 그러지 않은 환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도 하는 게 하나 또 있어야 되고 이제 모든 금융사고의 책임은 서비스 사업자가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금융권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쪽은 이제 기준이든 아니든 간에 이게 지금 1년 넘고 나오는 문제인데도 정부가 그러면 가이드를 제시하지도 않고 전자상거래인 건지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러면 거래소는 등록제를 하든지 기준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럼 이게 그냥 공무원이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시만 좀 하더라도 정부 정책적으로 고시만 하더라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법으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해서 떨궈야지 이제 행정부가 움직이는 상황인데 국회도 놀고 있고 행정부도 놀고 있는데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나 뭐 다 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죠. 국회도 엄청 놀았군요. 그렇죠. 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법들 놓으시고 뭐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든가 거래소 법들도 뭐 이런 거고. 근데 이제 뭐 대법원에서도 결국 자산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피해자들이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뭐 정부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거를 왜 내가 언제 주식이 떨어지는 거 보상하냐 이런 건데 주식이 떨어져서 보상을 하는 거랑 얘들이 그냥 있다가 자기네들 보안 문제를 해서 해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손실로 해킹으로 인해서 네네. 내 계좌가 블랭크가 되거나 비는 부분들은 은행들이 다 갚아주거든요. 사업자가? 사업자가 다 그렇죠. 책임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업자들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개인 사용자한테 니네는 왜 그 거래소를 이용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돈이 안 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해외에서 돈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얼마만큼 국내로 GDP로 땡겨오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어찌됐든 국내 거래소들 좀 문제 많고 실제로 문제 되게 많으니까 제가 계속 이제 해외 거래소 이용하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한국에 이제 뻑하면 이제 해킹하면 근데 실제로 해커들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이게 되게 먹잇감이 딱 등장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보통 저희들이 보안도 취재하고 서비스 업체들도 만나지만 걔네들의 선의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사업자가 당연히 그럼요. 방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당하는 건 진짜 네. 한순간이니까 그건 당연히 사업자로서 당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되게 많은 거래소가 진짜 보안 전문가도 뽑아놔야 되고 그 더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를 거래하는데 정작 안에 있는 보안팀의 수준은 떨어져.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암호화폐잖아요. 네네. 해킹 당했는데 얘네들 자기네 월렛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이런 걸? 아니 비트코인이든 뭐든 이렇게 네. 암호화폐로 이제 자기네 월렛이 있잖아요. 월렛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 월렛으로 가져가는 거죠. 다른 사람 월렛으로 해서 그 월렛으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계좌를 해킹을 했는데 여기 이 계좌에 비트코인이 400억 원어치가 있어요. 이 월렛에 핫 월렛에 있는 거니까 이 핫 월렛에 비밀번호까지 해킹된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비밀번호까지 다 해킹이 된 거니까 이게 집단 계좌로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으면 네, 개별 계좌가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됐던 게 아니 이거 계정 만들면 보안 비밀번호 엄청 길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관리하는 것도 어디다 잘 놔야 되잖아. 그래서 저 같으면 뭐 구글 닥스라든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에버노트라든가 예, 이런 데다가 예, 예. 어딘가 놔야 안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계좌잖아요. 관리자. 근데 은행이 털렸다 쳐요. 음. 그 내 계좌가 털린 게 아니라 은행이 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은행은 그 비밀번호나 이런 걸 걔네가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럼 음. 내 계좌에 들어와서 그걸 갖고 있다 그렇죠, 쳐. 그렇죠. 근데 근데 그거 자기는 비밀번호가 없는데 그 거래를 어떻게 해? 궁금한 게 그런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 거래 방식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콜드 월렛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드 월렛으로 옮겼는데, 그러니까 거래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집단 계좌로 그냥 거래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통으로 가는. 그러니까 되게 제가 보안 쪽 취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내 보안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요새 어떻게 하냐면은 이메일로 많이 오잖아요. 네네. 이메일로 이제 랜섬웨어든 뭐가 걸려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필터가 아웃룩이나 이런 쪽에서 필터링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는 서버에서 차단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럼 한 번도 안 털리셨어요? 정우성 기자가 거래하는 거래소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죠. 네, 저희 거래소는 그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예, 뭐 마운팅복스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바뀌었다는 거니까. 자, 이제 보유를 해서 채굴을 해서 채굴하는 것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네네. 뭐 클라우드 마이닝 업체들 지금 아마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 마이너스 한 20% 정도까지 지금 채굴이 떨어졌고 개인 채굴기를 사서 돌리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한 똔똔 내지는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라서 네네. 이제 이거를 채굴을 할 거냐 그냥 거래 플랫폼에 얹혀서 거래만 할 것이냐 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네네. 그냥 그리고 국내가 문제가 뭐냐면 해외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코인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 알 수 없는 코인들, 뭐 프리세일즈 이런 것도 거치지도 않고 바로 이제 그 거래소들이 ICO를 해가지고 바로 하고 또 급등락이 당연히 또 발생을 하고 그 와중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뭐 하드월렛도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장부 만들어서 거기서 해주고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은 비싸게 팔고 그리고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사용자들은 뭐 50% 되면 나 손절해서 나중에 그러면 마이너스 이것만 채워주면 되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은 다시 돈만 환급 전체 한 80% 정도가 손실이 되고 20%만 남는 상황에서 현금만 챙기게 되니까 거래소들만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거래소들의 어떤 이런 정책들 되게 좀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정우성 기자께서는 계속 그 국내 거래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사용자들한테 되게 유리하지 않은 거 위주로 되어 있으니 다른 거 위주로 좀 한번 해봐라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도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게 진짜 왜냐면 이게 매번 일이 지금 발생하잖아요. 한 주 걸러 한 번씩 거의 그 거래소 시장에 관련된 되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나다 보니까 뭐 저희들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진짜 도저히 보안 업계들이라든가 누가 해도 진짜 보안 투자들을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근데 거래 시스템을 만들려면 보안이 가장 기본이기도 한데도 그러니까 저는 그 거래소들이 그러니까 도덕적 어떤 그런 좀 해이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거래 수수료만 난 챙기면 된다는 어떤 생각.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자. 그러니까 4대 거래소들의 어떤 뭐 거래 형태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위에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들도 되게 좀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벌칙 계좌 운영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뭐 그러니까 거래소 운영하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분들이 왜 거래소를 만들게 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정말 돈이 되니까 채굴기를 파시다가 거래소 만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ICO를 해야겠다 뭐 어떻게 해서 블록체인에 어떤 기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거래소를 만든 게 아니라서 저는 좀 주의 깊게 좀 해야 되고 굳이 그러니까 수익을 보겠다고 하면은 굳이 국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비싼 수수료를 물고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뭐 이더리움 해킹 주의보까지 있다면서요 또? 그쵸, 예. 이것도 뭐예요? 이더리움이 이제 해킹 시도가 돼서 지갑을 또 이제 또 이더리움이 뭐 보안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또 완벽하진 않거든요. 이제 뭐 중국에 이제 보안회사 치유 360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이 해킹이 돼가지고 약간
보안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방화벽 설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 플랫폼에 접근되는 사용자들이 지갑을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해킹한 거라서 네. 어쨌든 뭐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거는 뭐 이더리움에서는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이 원래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단에 8545 포트 저희 윈도우에서 쓰는 포트들이 있거든요. 네네. 원격 RPC 포트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실행하면 암호화된 지갑이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트들을 뭐 막거나 아니면 방화벽을 설정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 하지 않았고 뭐 탈취가 된 거죠. 이더리움 자체가. 그래서 그 탈취된 게 한 2천만 달러 정도 이더리움 해킹이 된 거고. 네네. 어쨌든 계속적으로 뭐 개인 사용자들이든 거래소든 계속 뭐 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킹 시도는 계속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 그거죠. 내 PC에 보관하든 어떤 거래소에 보관하든 간에 어떤 뭐 콜드 월렛에 가 있더라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이제 채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굴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채굴에서 이게 정말 마이너스 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볼까? 얼마나 되나? 근데 진짜 계속해서 이제 뭐 믿을만한 거다라고 했는데도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공격당한다고 얘기하니까 전반적인 신뢰 수준들이 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진짜. 그러니까 뭐 이제 하다못해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제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 뭐 지금 요새는 뭐 일도 아니지만 네네. 디도스 공격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서버 거래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이 이렇게 또 급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또 팔지 못하고 또 계속 손실이 되는 상황인 거고 제가 체결 옵션을 걸어놔도 되게 그 가장 최악의 거래가 또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건 뭐 좀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제대로 아마 이게 피해 보상이 액수라든가 집단 소송 같은 게 크면 이런 식으로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마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냥 돈 놓고 돈 먹게 할 때 빨리 들어갔다가 우리 빠지자 이런 생각이 만연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했을 때도 좀 조심해야 될 텐단 말이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먹튀 업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지금 되게 퍼센테이지가 뭐 10% 정도 ROI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채굴하는 업체들도 채굴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채굴을 못 하는 거죠. 돈을 네네. 얼마만큼 디파짓을 해놓고서 도기자님 해보셨잖아요. 클라우드 마이닝 하는 거. 사기당했잖아요. 아니, 돈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돈을 투자 안 했으니까 사기는 아니고 그냥 그래픽. 그 하루하루 그 코인 그거 하는 게 기쁨이었는데 네. 그 사람들한테 저는 1코인만 캐고 끝내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죠. 여러분 지금 드라이브 테크수다 주간 브리핑을 받고 계십니다. 6월 둘째 주입니다. 다음 뉴스는 또 뭔가요? 네, 마지막 네. 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저희 또 테슬라 얘기 잠깐 하고 가려고 해요. 테슬라. 그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만드는. 네네. 근데 진짜 한때는 막 테슬라 폭망한다고 뉴스가 막 쏟아졌었는데. 폭망하고 있죠. 제가 요즘 보면 네. 미디어를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폭망한다고 했던 테슬라 안 망했잖아요 지금. 안 망하고 있죠. 물론 이제 불만들은 많긴 하죠. 엄청 많은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뭐 또 내놨어요? 일단 앨런 머스크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기능을 갖춘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8월 중순에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가 원래 그 인텔이 인수한 모빌아이 그렇죠. 그런 걸 쓰다가 안 되겠다. 이게 핵심이구나. 얘한테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네가 계속 연구한 거잖아요. 계속 연구했는데 그게 그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그거 쓰나? 모빌아이를 제품을 썼다가 사고가 터졌어요. 그 당시에. 사고가 뻥 터져가지고 안 그 되겠다. 얘기도 많은 게 도기자는 얘기들. 야, 이걸 썼더니 안 되겠다. 그래갖고 모빌아이를 이제 못 믿겠다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로 넘어갔죠. 엔비디아랑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계속 사고가 나고 있죠. 그 자율주행차 업계 쪽에서는 쟤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어요. 그냥 모빌아이하고 화제?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했던 게 패착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 방송 들으면 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정호성 뭐, 기자의 개인의 개념을. 아니요. 이거 뭐 자율주행 관련된 그 포럼에 가면 나와 있는 얘기니까. 왜냐면은 모빌아이 쪽에 붙어 있는 쪽이 뭐 BMW, 폭스바겐, 뭐 그다음에 GM, 포드 막 이런 쪽들이라서 되게 많은 테스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엔비디아가 AI 쪽에서도 뭐 나름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쪽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빌아이에서 202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하니까 완전 자율주행 된다고 제발 얘기 좀 하지 마라. 언론에 업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우린 자율주행 돼. 100%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20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2018년 배포? 네, 되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올해 8월에 그러니까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2달 남았고 네네. 8월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지금까지 오토파일럿을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이제 안전에 맞춰서 초점이 설계가 되었고 네. 그리고 그 이제 버전이 소프트웨어 9.0인데 여기서 이 버전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큰 업데이트는 이제 2년 만에 된 거거든요. 기존에 그 서피디가 탔던 차들은 뭐 8.0대니까 버전이 이제 9.0으로 올라간 거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될 거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있는 건 이제 레벨 2 수준이거든요. 레벨 2 수준이고 이게 이제 국내 기준 옵션 가격이 이제 642만 원. 그다음에 완전 자율주행 들어간 게 이제 385만 원. 그래서 합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을 키려면 또 그 오토파일럿, 어드밴스드 오토파일럿 기능이 이제 필수로 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법상 또 문제가 뭐냐면 국내에서는 이게 또 아직 활용할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미지수인 거고. 그래서 좀 8월 달에 정말 미국이나 다른 쪽에서 잘 주행이 근데 되는지. 이쪽은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기존에 만약 테슬라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능을 한국에서는 쓰면 불법인 거예요? 그럼요. 예.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아직. 아니 허가 안 했어도 그 사람이 타고 가는 거 자기가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것도 사고 나면 어떻게? 사고 나면 안 나면 되잖아요. 안 나면 되죠. 부산에서 한번 테스트하면 좋겠네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돼요? 네네. 시장님도 바뀌었는데. 아니 네이버에서도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여튼 예. 일단 부산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기자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테슬라 이제 모델 3가 원래 메인인데 그 몇 가지 좀 안 좋은 대중화를 더 많이 하는 모델이었죠. 예, 저가형 모델인데 뭐 약간 편차가 있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늦춰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구매자는 아마 50만이 되게 넘었는데 지금 뒷바짓한 사람들이 그 차가 안 나오니까 지금 1년, 2년 이거 뭐 스타터, 그 킥스타터도 이제 해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망할 거다 막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거 전기차고 나발이고 환경에도 좋은데 내가 탈 차가 없다. 그래서 지금 리펀드 요구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 모델 3 사전 계약자 중에 23%가 리펀드 받았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17년 또 8월 이후에 12%가 이제 환불을 요구한 거라서 되게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지금까지 모델 3 이제 2년 전에 이제 벌써 2년 전에 해놓은 거니까 43만 명이거든요. 이게 총 이제 43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0만 명이 리펀드를 받은 거니까 되게 많이. 정호성 기자는 이거 신청 안 하셨어요? 저는 보고 사자. 나오면. 네. 왜냐면은 제가 실제 차를 봤을 때는 이게 차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자동차 자체가 아날로그잖아요. 아날로그 자체인데 아날로그에 디지털이 들어가는데 디지털이 너무 형편없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동력기관의 어떤 이런 부분들 성능에 대한 퍼포먼스 개인에 있는데 자동차가 들어가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트의 어떤 착자감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테슬라 사실 그 인터페이스 자체는 마음에 전 좋아하지도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래서 뭐 예약 안 해 그랬더니 이게 독일 3사 차보다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잠깐 그런 얘기도 하시겠죠. 그 돈이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미리 먼저 벌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미리 버리기도 왜 돈을 했고. 묵혀놓냐 이랬잖아요. 투자도 안 되는 돈인데. 뒷바짓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상관은 없긴 한데. 100만 원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뭐 예약 1,000불 정도야 뭐. 그렇죠 그때. 도기자님 술값만 한 달만 안 드셔도 충분히 벌 수 있는. 아니요, 저 요즘 술 안 먹고 있어요. 요즘 줄이셨나요? 그래서 많이 만나잖아요. 살이 좀 빠지셨어요. 됐든. 어제 근데 갑자기 밥을 많이 먹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또 먹으면 되죠. 어쨌든 그래서 뭐 그 또 이거 말고 또 인력 감축한다고 해요. 3,000명 정도 또 줄인다고 하니까. 자동차 쪽 이슈는 계속 있긴 있었는데 뭐 되게 뭔가 혁신적인 건 나왔는데
아니 그 타고 운전하는 분들은 뭐 좋아졌다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한편적으로 보면은 엄청 비싼 차잖아요. 지금 나와서 도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정 넘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동일한 가격대의 다른 차들에 비교하면 정말 품질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재주를 너무 우습게 한다는 게 있었죠. 그 그렇죠, 최적화들이 과연 그러니까 뭐 차에 대해 아날로그적인 감성, 그러니까 뭐 차에 대한 단차, 어떤 그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익스테리어는 뭐 상관없고, 뭐 익스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애플이 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뭐 테슬라가 우월적이긴 하지만 기존의 아날로그 업체들이 또 반격이 또 있거든요. 기존의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기계적인 것들을 갖고 있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기술은 사실은 저는 특별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이런 거는 좀 예외라고 치더라도 모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합이 가능한 거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유럽산 차들이 갖고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갖고 있던 전기차를 보는 방식과 어떤 IT 기업이 만들어서 보는 전기차를 보는 그 좀 약간 시선이 좀 다른데, 어찌됐든 전기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1억짜리 차라고 하기에는 되게 많은 그런 좀 어떤 감성적인 품질이 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결코 별로 땡기지가 않았어요.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뭐 재미는 있네요. 뭐 8월에 나올 완벽한 자율주행. 레벨 5인가요? 그렇죠. 레벨 4. 4? 네, 4요. 5 말고. 5 말고? 네, 완전 자율주행인데? 네, 4. 진짜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알아서 지가 막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사고 터지면 제가 봤을 때 수습이 안 된다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 돼요. 하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어떠한 그것도 사고가 또 터지게 되면 저는 어떻게 수습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그 테슬라가 높은 인지도를 받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 그 전통적인 아날로그가 내는 사고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얘기를 하는 부분은 테슬라가 갖고 있던 어떤 모토였잖아요. 완전 주행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하이테크 기업으로서 갖고 있던 뭐 우주의 뭐 그 재활용 로켓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물론 좀 시장은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주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들이 발생을 해도 되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쟤네 망했어. 주가 폭락하고 그렇죠. 완전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문화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적인 가치는 조금 다르니까 그것도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또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또 믿어주기도 하고 주주들이 또 이제 참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만약에 그런 업체가 사고만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당장 관임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또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또 이제 바로 가서 목 조르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뭐 혁신은 항상 밖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안에서는 좀 잘 되게 늦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단적인 비근한 예로 실제는 이건 좀 다른 이슈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알리바바 클라우드 행사장에 잠깐 놀러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상거래 쪽 관련된 알리바바 설명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국내 업체더라고요. 그 애기들 귀 있잖아요. 중이염 같은 거를 이렇게 헬스케어요? 점검하는 어느 기계가 있어요. 네. 진짜 여기다 이렇게 넣고 나서 사진을 찍으면 의사한테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한국은 그 사람들은 의사 대 의사한테도 팔고 의사하고 개인들한테도 이렇게 팔려고 만들어 놨는데 한국은 이 의료법 관련돼서 그 문턱을 넘기 힘들다. 아직 안 돼 있죠. 근데 또 한편적으로 이제 또 거의 자주 나오는 귀염둥이 정 이사님께서 근데 이게 선진국은 그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이슈가 발생하나 봐요. 그렇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런 거 없이 계속 공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뭐 싱가포르라든가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왜 뜨느냐면 애초에 그걸 안 했던 나라라 승인하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그 의료 차트 관련된 국제 표준이나 이런 거 그냥 규약에 너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부터 나와 있던 그런 걸 다 흔들어 제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이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제 전기 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계열 쪽에서도 전통적인 어떤 산업 이슈하고 막 맞물리게 되면 뭐 해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진짜. 근데 테슬라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R&D 투자 비율이거든요. 테슬라 자체. 그러니까 꾸준히 투자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퍼센테이지가 이제 15%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 이하를 투자하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세일즈 밸류 마켓에 있어서 10% 이하 투자하는 부분들은 약간 성장성이라는 이런 좀 문제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예전에 그 티켓몬스터 신혜성 대표 만났을 때 밥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간담회 끝나고. 근데 우리나라 미디어들은 아마존도 15년 걸려서 적자 났을 때 미국에서도 그렇게 가고 우리나라도 뭐 옥션하고 뭐 G마켓도 거의 뭐 거래량 얼마까지 갈 때까지 계속 적자 났는데 왜 한국 미디어들은 그리고 그거를 경험했다고 하는 전자상거래 담당했던 기자분들은 소셜 이런 상거래 회사가 나오자마자 니네 왜 적자냐고 계속 쓴다고 좀 지켜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죠. 저희들은 기자라서 그래요. 그래. 그건 애널들 역할이고 뭐 적자 났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봐줘야 된다고 기자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역할이 미디어하고 애널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해 주는 걸 미디어가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거기다 긍정적인 걸로 써놨다가 잘못해서 그 회사들이 파산하는 순간 미디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미디어는 그렇죠. 계속 단선적으로라도 단기간적인 시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걸 극복하는 거는 이제 약간 시장 전문가 분들이 좀 해줘야 될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R&D 쪽에.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도 보면 뭐 22% 정도, 퀄컴은 33% 엄청나게 투자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삼성은 6.5%, 뭐 전자랑 약간 반도체랑 밸런싱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도시바도 27% 투자하고 있고 뭐 미디어텍 20%, 뭐 SK 하이닉스 10%. 그러니까 성장의 이면에는 이러한 R&D 투자 비율이 있다. 뭐 잘 아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22%나 돼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 그 제가 말씀드린 15%, 그러니까 18% 이상씩 꾸준히 투자하는 회사들은 어느 순간에 핫스팟이 생기는데 그 핫스팟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제품을 내놔서 시장을 완전히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 판 말고 레드오션인데 이 레드오션을 내 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R&D 투자 삼성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있긴 하지만 뭐 나름 하고 있죠.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R&D 투자를 어느 정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선방은 뭐 실제로 그냥 자기네들 밸류만 반도체 밸류 삼성은 근데 삼성 그 메모리 쪽만 따로 뛰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거예요. SK 하이닉스보다는. 근데 전체 통으로 봐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전자 쪽에 전차 보니까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가전 뭐 C 사업부하고 뭐 IM 정보통신하고 모바일 파트 있고 이제 메모리 쪽 파트 있으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 평균 지금 한 20% 정도 되니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실제로 SK 하이닉스도 이제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저쪽 그 도시바 인수하면서 이제 또 그쪽 기술이랑 이런 쪽에 갖고 올 수 있으면 좋으니까 어쨌든 15% 이상은 이건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그 테슬라가 이제 완전 주행 소프트웨어 얘기 나오다가 근데 일단 또 테슬라 모델 3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또 불만도 많고 했지만 그 회사가 실제 연초에 막 망한다 했지만 지금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우성 기자가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15% 20%씩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나오고 있다. 업체에서 모빌아이에서 야 얘기 좀 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자신감이거든요. 니네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모빌아이 제품 니네 회사고 너 테슬라는 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8월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나오는지 8월에 업데이트해서 이제 뭐 영상도 좀 올라오겠죠?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미국 가서 한번 테슬라 저는 그냥 정우성 아저씨가 그걸 한 대 사는 게 빠를 것 같아가지고 국내에서는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끼리도 뭐라고 안 막을 거라니까요. 맨날 물속까지 다이빙하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하는 건 무서워하다니. 비행기 타는 게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번 주
역사적인 날이었고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또 실제 다른 논의학도 되게 많았어요. 북한을 바라본 테크 기업의 입장 이런 것도 그러면 아마 다음번 기회에 다음 주에 북한 전문 기자하고 다음 주 예고하는 예고인데 뭐냐면 북한이 새로운 하나의 시장으로 떠올랐을 때 테크 외국계 기업 시각에서 북한을 누구 소속으로 놓을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단적 예로 헤드를 어디다 두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한국에. 코리아가 평양 지사를 관리하느냐. 싱가포르에서 관리하느냐. 네, 그다음에 무슨 소리냐? 그건 별도 지역이다.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놓긴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북한 사람이 할 거다. 한국 사람이 가더라도 소속은 싱가포르 소속으로 아태적 본부에서 관리한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뭔 소리야? 네. 마이크로소프트 차이나 소속이 평양의 주재원으로 간다. 그래서 매출을 헤게모니 싸움이군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차이나 매출로 갈 거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물밀 싸움들이 이게 하나의 시장으로 거대하게 떠올랐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나라 지사들은 자기네 소속으로 평양이나 북한 가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매출이 더 늘어날 거고 천천히 그렇죠.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야지 브랜치가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로컬에서 따로 지금 싱가포르한테 통제받고 있는데 아태 지역에서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재벌들이 많고 네. 매출이 되는데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 매출에 사실은 중국 네, 소프트 사업에서는 네. 호주 빼고 뭐 다 넘버 4인데 네, 엄청 혼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기 원한 거고 싱가포르는 아이고 저기 떨어져 나가면 소프트웨어로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싱가포르 아태 지역 자체의 힘이 상당히 줄어들죠. 그렇죠. 그 당연히 중국이 커지는 거는 자기는 뭐 중국이 가져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커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 10년 동안 요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그 북한 전문 기자하고 또 그 내용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월드컵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녕. 도라이브 테크 수다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